아카자와 요새의 일본 경제 재생상이 일본이 미국에게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약속과 관련해 실제 투자 금액은 1에서 2%에 불과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 보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받아내려고 미국과 일본이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일본 장관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지금 미국 백악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폭로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일본도 5,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할 테니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내라며 엄청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요구에 응했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국가적 재앙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현직 일본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으며 그 합의의 최종 타겟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두 나라가 뒤에서 손잡고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뜯어내려 했던 계획이 일본 내부의 정치적 균열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동맹국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엄청난 수준의 관세 부과와 막대한 투자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타결 직후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전액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다른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였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한국 정부에 일본도 이 정도 투자했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약 4천억 달러 수준인데 그중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내놓으라는 건 사실상 나라의 금고를 전부 털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 경제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태도에 강력한 액션을 보여주려고 조지아주 공장의 한국 근로자 300명을 급습해 구금하고 범죄자와 같은 대우를 하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 대표단은 투자는 민간 기업들의 결정이며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또한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불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뚝심 있는 대응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의 거짓 발표를 그대로 믿고 무리한 협상에 응했다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경제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왜 이처럼 민감한 이면합의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폭로한 것일까요? 이것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미일 협상 결과를 과장되게 발표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일본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연일 정부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5,500억 달러 중 실제 현금 투자는 1에서 2%인 수준이며 나머지는 일본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대출 보증 형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은 민간 기업들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마치 일본이 5,500억 달러를 즉시 현금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대부분 금융 지원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최종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이것은 지금 한국이 가진 빼앗고 싶은 경제적 위치와 기술력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이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핵심 산업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술에서는 철저히 을의 입장입니다. 자국 내 첨단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절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선불 투자를 받아내어 이를 미국 내 정치적 성과로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크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막대한 현금을 선투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일본 기업들에게는 경쟁 우위를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외환 보유의 규모와 경제력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이 한국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협상팀은 한국이 정말로 동맹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를 강제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해야 하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셋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합리적인 투자 환경과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은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경제 전문가는 결국 시간은 한국 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투자 환경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배터리 기업은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이 기업의 관계자는 미국 내 인건비와 물류비가 예상보다 훨씬 높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 투자 대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하는 대신 캐나다와 멕시코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민 우선주의 보호 정책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미국을 우회하여 새로운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캐나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등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들이 캐나다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정부는 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우리의 자원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는 또 한국의 무기 기술 도입을 원하며 그 대가로 우리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권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제안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북극 항로입니다. 캐나다는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 기술과 물류 노하우가 이 항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핵심 기술을 대부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전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틀어지면 미국은 제조업 부활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는 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미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협정 정책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강경파는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한국을 길들여 핵심 기술력과 공급 인프라를 미국 중심으로 바꿔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온건파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에 불리하다며 협상 전략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도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TSMC의 전체 생산 능력의 50%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TSMC의 경영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요구였습니다. TSMC가 미국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한국 기업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주로 TSMC에 의존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TSMC가 미국의 압박으로 혼란을 겪는 사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고 전망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들은 탈석유 경제를 위해 첨단 산업 육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를 기회로 전환해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붕괴되어 되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고 오히려 더 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 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입니다. 글로벌 시장 환경이 급변할 때 한국 기업들은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둘째,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입니다. 셋째,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과 불굴의 도전 정신입니다. 하면 된다는 집단적 신념이 바로 한국을 위기 때마다 더 강하게 만드는 비밀 무기입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한국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은 이번에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오히려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한 단순한 구조였던 글로벌 경제가 이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네트워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 핵심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시아와 태평양, 유럽을 잇는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반도체법을 제정하며 자기 지역 내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극적으로 투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며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관의 폭로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조차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을 뒤틀고 뒤통수 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 오늘 한 약속을 내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여러 사례에서 봤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국의 한 배터리 회사는 미국 공장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신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생산 기지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탄소 중립 정책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좋다고, 동남아시아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중국 사업 제한, 초과 수익 환수 조항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체 업계 전문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들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의 손발이 묶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그것이 미국일지라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지만 모든 것을 미국에 걸 수는 없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균형 외교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지역과 균형잡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냉전시대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이미 전략적 외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은 경제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관계를 활용하고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럽, 일본, 캐나다 등과의 기술 동맹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한국 국민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500억 달러 선불은 너무 과도하다.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차라리 관세 25% 내자 IMF를 다시 겪는 건 절대 반대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미국의 위협적인 압박에도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되 필요할 때는 지지를 보내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한국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외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도 결국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미국의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 질서가 다시 형성되는 지금 한국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은 한국 편입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 아는 멋진 형이었습니다.